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5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 중에 한 편입니다. 최은미 작가의 근린인데요. 최은미 작가는 1978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고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작품 활동은 2008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인 울고 간다가 발표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했고요. 소설집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작품 소개한 후에 최은미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최은미 작가의 근린 시작하겠습니다. 근린 최은미. 공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10월 31일 오전이었다. 날개폭이 6m 남짓인 소형 비행체 한 대가 근린공원 체력 단련장에서 등산로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 추락했다. 연합뉴스는 이 비행체가 RQ-105 기종의 육군 소속 무인 정찰기로 사고 당시 원격 조정을 통한 무인 정찰 훈련 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일은 근린공원에서 어르신 문화축제가 열리던 날로 사고 시각인 오전 11시경 공원 야외 공연장과 체력 단련장 인근에는 이미 100여 명의 인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사망자는 단 한 명이었다. 튀어날아온 기체 파편에 목이 찔린 사망자는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평소 근린공원에서 이 사망자를 자주 봐왔다는 한 주민은 그 여자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10월) 첫날 아침 근린공원 사거리의 도로 상황은 무난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마을버스가 들이받는 일이 있었지만 출근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근린산 위로 떠오른 아침에는 가을이 시작된 산을 타고 내려와 부채꼴로 펼쳐진 근린공원 진입광장과 그 앞에 횡단보도까지 고루 비추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잔잔했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가 시작되고 있었다. 출근 차량에 빠지고 도로가 한적해질 무렵 젊은 여자 한 명이 근린공원 입구에 나타났다. 회색 치마 레깅스에 짧은 후드 점퍼를 걸친 여자는 잠에서 덜 깬 듯 흐느적거리며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부채꼴 이쪽 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더니 고개를 파묻고 움직이지 않았다. 곧이어 늙은 여자 2명이 걸어와 부채꼴 저쪽 벤치에 앉았다. 아이고, 이번 축제에서는 꼭 댄서 스포츠를 해야 하는데. 누가 아니래. 근데 뽑기를 잘해야지. 다들 원하니 원. 이번에는 꼭 행운이 찾아와야 돼. 1년을 기다렸잖아. 박 여사. 김 여사. 어서 와요. 아유, 같이 가자고 불러도 왜 대답이 없어? 홍 여사, 우리 불렀어? 못 들었는데. 뭐 급한 일 있다고 부르고 그래. 이렇게 와서 그냥 앉으면 되지. 내가 간밤에 똥 싸는 꿈을 꿨는데 말이야. 똥꿈? 응. 그거 좋은 꿈이잖아. 똥꿈이 원래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 아니야. 행운? 아이고, 그러네, 행운. 저기, 이봐, 홍 여사. 그 똥꿈 말이요. 나한테 팔아. 어? 아니, 똥꿈을 팔라고? 아니, 왜? 아유, 왜긴. 그냥 팔어. 자, 2만 원. 아이고, 아니다. 3만 원. 그래, 3만 원 줄 테니까. 자, 팔어. 3만 원에 똥?
똥꿈을 팔라고? 아유, 자자자자자, 받아. 나 똥꿈 산 거다. 그럼 이제 박 여사한테 행운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야지. 북동쪽에서 내려온 바람이 여자들의 등을 훑고 사거리 교차점을 지났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늙은 여자 셋은 그들의 대각선 맞은편 사거리 남서 방향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저기 흔들리는 거. 저게 뭐야? 응? 길쭉하네. 뭐야, 허수아비 풍선 같은데. 저기, 우리 저기나 한번 가볼까? 저기 원장이 꽤 용하대. 그래? 사거리 남서쪽 건물 안에 있는 것은 휴대폰 대리점과 편의점, 독서실과 PC방, 학원들과 노인 요양원이었다. 그 옆으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건물 외벽을 덮은 현수막에 관절, 척추, 통증 같은 글자가 보였다. 건물 앞에서 움직이며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은 키다리 허수아비 풍선이었다. 만성 통증 조기치료란 8글자를 몸에 새긴 허수아비가 양팔을 펼친 채 바람을 타고 있었다. 새 건물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이 죽네. 아이고, 아직도 안 낮에는 덥네. 그만해야지. 일교차가 점점 벌어져 그들 중 한 명이 머플러를 풀었을 무렵 중년 여자 한 명이 애완경과 자료를 안고 산에서 내려왔다. 아이고, 밤 주워오나 보네. 아이고, 밤 많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들이 새벽같이 올라가서 얼마나 주워가는지 벌써 빈 껍질이 수두룩해요. 좋은데 잘 찾아야 돼요. 여기 어디가 좋아요? 명당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밤나무하고 참나무가 얼마나 큰지. 중년 여자의 팔에서 내려온 시추가 뱀치를 맴돌며 짖었다. 자, 참새, 오리, 돼지, 염소. 보행 신호와 함께 부채꼴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건 연두색 단체복을 입은 유치원생들이었다. 아이들은 교사의 손짓에 맞춰 합창을 시작했다. 유치원 아이들이 휩쓸고 간 부채꼴 광장의 사각정자 위에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여자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이거는 해. 아이는 숲 체험을 떠난 유치원생들과 같은 또래로 보였다. 아이 앞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아이는 빨간색 크레파스를 꺼내더니 흰 종이 위에 제일 먼저 해를 그렸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정자에 걸터 앉아 아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유, 저기 젊은 엄마 오늘도 나왔네. 아이고, 쟤는 유치원도 안 가나 봐. 맨날 혼자 놀잖아. 아이고, 다음에는 누가 커피 좀 타와. 아이고, 진짜. 꿈을 산 여자가 말했다. 점심때가 되자 여자아이와 엄마는 횡단보도를 건너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사라졌다. 사거리 남쪽 방향에서 온 햄버거 가게 오토바이가 그들을 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레깅스 여자가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에는 허수아비 풍선의 팔 한쪽이 직각으로 꺾여 있었다. 꿈을 판 여자는 꿈을 팔 생각이 없었다. 깨고 나서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었다. 얼떨결에 3만 원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었어. 뭔가 중요한 걸 뺏긴 것 같은데. 여자가 볼일을 본 곳은 모래알과 조약돌이 들여다보이는 맑은 무릉덩이였다. 분홍빛 대변이 여자의 몸에서 끝도 없이 빠져나왔다. 변은 물속에서부터 또아리를 틀며 올라왔다. 물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실한 변이었다.
여자가 꿈에서 깬 것은 그 변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였다. 기다랗고 굵고 단단한 것이 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여자는 눈을 떴다. 뭐라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래? 여자는 꿈 생각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었다. 오늘 아침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은 평소 나답지 않았어. 난 성급하고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잖아. 뭐 조용하고 온화하게 늙어간다는 말을 듣고 사는 쪽인데. 60대 중반이었지만 아직 환갑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큼 피부도 괜찮았다. 꿈을 팔고 난 뒤 지난 며칠은 무얼 해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누가 말을 하면 서운한 생각부터 들었고 까닭도 없이 눈물이 돌았다. 내가 왜 똥꿈을 팔았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며칠간 구부정했던 여자의 등이 전화를 받는 동안 점점 펴졌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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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연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꿈을 판 여자는 꿈 따위는 잊어버린 듯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물을 끓여 보온병에 넣곤 커피 몇 봉지를 챙겨 현관문을 나섰다. 같은 시간에 꿈을 산 여자도 전화를 받았다. 예. 네네. 뭐야? 클린공원 부채꼴 광장에서였다. 전화를 끊고 난 여자는 벤치에 앉아있는 레깅스 여자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한동안 부채꼴 이쪽 벤치에 앉던 레깅스 여자는 며칠 전부터 부채꼴 저쪽 벤치를 차지하고 앉더니 오늘은 다시 이쪽 ben치에 앉아 있었다. 말도 안 돼. 아이고, 하기야.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혼자 있는 거야? 아이고, 저 여자 말이야. 젊은 여자. 오늘은 이쪽에 앉잖아. 젊은 여자가 말이야. 일관성이 없어. 젊은 여자. 내가 박스를 찾으러 가니까는 엉덩이도 한번 들지 않고 쳐다만 보는 거야. 옷 입은 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쫙 달라붙어서 그냥 볼성 사납잖아. 어깨는 또 어떻고 그냥 쫙 벌어진 것 좀 봐봐. 아이고 나는 굶뜬 애들은 다 질색이야. 며느리로 저런 것들이 들어올까봐 내가 요새 잠이 안 온다니까. 아유. 보행 신호가 떨어지자 아파트 단지 쪽에서 여자아이와 엄마가 걸어왔다. 엄마, 우리 오늘 공원 가요. 네? 엄마, 이것 좀 봐요. 내가 어저께 이거 그린 건데. 간격을 두고 꿈을 판 여자가 뒤따라왔다. 꿈을 판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 둘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여사님들. 커피 마실래? 여기 홍 여사. 자기는 뭐 됐어? 나? 실버 댄스 스포츠. 뭐야? 꿈을 판 여자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세 여자는 모두 10월 말일에 있을 어르신 문화축제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실버 댄스 스포츠에 꿈을 판 여자만 선정이 된 것이었다. 나머지 두 여자가 전화로 권유받은 공연은 한복을 줄별로 맞춰 입고 어깨춤을 추는 노부는 골드 스타일이었다. 댄스 스포츠와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실버 댄스에 참가하는 여자들은 모두 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빨간 구두를 신고 머리에는 빨간 꽃을 꽂고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남자 노인들과 탱고를 추는 것이었다. 실버 댄스는 어르신 문화축제의 꽃이었다. 꿈을 판 여자가 한턱 내겠다는 듯 커피를 타서 돌렸다. 커피 마시고 싶겠지? 마셔. 꿈을 팔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게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꿈을 판 여자는 혈색이 살아나 있었다. 아우 참, 아우 커피 맛이 왜 이래? 아이고, 꿈을 산 여자가 순식간에 팔을 젖혀 벤치 뒤 회양목 위로 커피를 뿌렸다. 김이 올라오는 뜨거운 커피였다. 운동기구 위에 올라가 있던 중년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다. 회양목 뒤에 앉아서 놀고 있던 것은 여자아이와 시추였다. 시추의 크림색 니트 위에 커피 얼룩이 점점이 져 있었다. 아이와 시추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중년 여자가 달려오는 동안에도 아이 엄마는 정자 기둥에 멍하니 기대앉아 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뜻밖에도 레깅스 여자였다. 얘, 괜찮니? 어디 좀 봐봐. 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정말 조심 좀 하시지. 레깅스 여자는 아이와 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곤 꿈을 산 여자를 한번 쳐다본 뒤 벤치로 돌아갔다. 어른들의 큰 소리에 겁을 먹은 여자아이가 엄마가 있는 정자 쪽으로 달려갔다. 시추가 종종거리며 여자아이를 따라 뛰었다. 달려오는 아이와 시추를 발견한 엄마가 낮게 소리를 질렀다. 저리 가. 그 소리에 아이와 개 모두 멈칫했지만 아이는 엄마한테로, 시추는 주인한테로 돌아갔다. 해는 정오를 향해 조금씩 이동해 갔다. 단풍이 펼쳐진 근린 산에서 간간히 사격 소리가 들렸다. 사거리 서쪽 방면에서 달려온 햄버거 가게 오토바이가 공원 입구에 멈춰섰다. 차차차. 깨진 보도블록, 전신주. 오케이. 햄버거집 라이더는 휴대폰으로 깨진 보도블록을 촬영했다. 라이더는 다시 몇 걸음을 옮겨 전신주를 찍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마을버스 기사가 삿대질을 했다. 햄버거 라이더가 휴대폰을 이동해 마을버스 기사를 찍었다. 꿈을 산 여자가 벤치에서 일어났다. 아이 조용감이.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아니야. 박 여사한테 욕한 거 아니니까 앉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요양원 커플 말이야. 응? 요양원에서 눈 맞은 게 문제가 아니래. 그 둘이 글쎄 합방을 요구했댔잖아. 요양원 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 정신은 멀쩡한가 보네. 그게 어떻게 멀쩡한 거야? 아니, 노망이지. 남자는 그 뭐지?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로 쓰러져서 들어갔다던데. 아이고, 몸 반쪽은 아예 굳어버렸대요. 그럼 저기 여자는? 뭐라더라, 아이고, 그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런 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콩팥이고 뭐고 다 망가졌더래. 통풍 아니요? 맞아, 통풍. 그게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더구만. 바람만 스쳐도 그렇게 아프다더래. 늙은 여자 셋은 문득 말을 멈추고 대각선 맞은편을 보았다. 왼쪽으로 몸을 꺾었던 키다리 허수아비 풍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꺾었다. 바람이 아주 세면 풍선은 요동을 치며 춤을 추었다. 아이고. 운동기구 위에서 어깨 돌리기를 하던 중년 여자도 동작을 멈추고 대각선 맞은편을 봤다. 관절 척추병원보다 한 톤 어두운 오래된 빌딩.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위로 수학전문학원 간판이 보이고 그 위층으로 요양원 창문이 보였다. 그 안에 중년 여자의 노모가 있었다. 여자가 짬을 내 부채꼴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모의 침대가에서 공원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이었다. 네 방향으로 뻗은 가로수들이 정오 직전의 빛을 흩뿌렸다. 시추와 여자아이가 그늘과 양지를 오가며 뛰어다녔다. 아이가 낙엽을 모아 공중에 뿌리면 시추가 하나라도 잡으려고 튀어올랐다. 광장을 둘러싼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 내렸다. 잠자리들이 꼬리에 빛을 매달고 쑥부쟁이 사이를 날아다녔다. 가을빛이 잠깐씩 풍경을 정지시키는 마법 속에서 사람들은 가을 열매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레깅스 여자는 아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내민 양손 위에 밤 하나, 도토리 하나가 올라가 있었다. 저 이거 엄마 몰래 주웠어요. 너 유치원 가고 싶지 않니? 우리 엄마가 엄마 마음에 드는 유치원이 없어요. 너희 엄만 계속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아빠랑 문자로 싸워요. 그렇구나. 아빠는 엄마 문자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힘들어요. 응? 나 때문에. 몇 초였다. 레깅스 여자는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서 일렁이고 사라진 무언가를 보았다. 여자가 미처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이 엄마가 아이를 불렀다. 이리 와! 네, 엄마. 11층. 어떻게 2주 넘게 매일 배달 주문을 시키냐? 그것도 불고기 버거 세트만. 햄버거 가게 라이더는 엘리베이터 11층 버튼을 눌렀다. 2주 넘게 매일 배달 주문을 하는 집이었다. 주문 시간은 낮 12시 30분. 메뉴는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였다. 주중 점심시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문을 하는 집은 처음이었다. 3주째가 되자 라이더는 특이한 집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잠깐씩 여자의 인상이나 거실 풍경을 훑어보게 되었다. 네, 주문하신 불고기 버거 세트입니다. 여기요. 네. TV, 소파, 책장, 그리고 잘 정돈된 아이 장난감들. 거실 좌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반가움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는 게 다였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아이에게 패스트푸드를 매일 먹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가 먹는 걸까? 어떻게 똑같은 불고기 버거를 매일 먹을 수 있지? 라이더는 촉이 좋은 형사라도 된 듯한 긴장을 느끼며 마을 파수관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마을 파수관은 시에서 성실한 배달 청년들에게 준 직책이었다. 파수관의 임무는 여성폭력 현장 감시 및 신고와 공공시설물 파손 등 생활안전 위해 요소 신고였다. 배달 중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라이더는 실제로 CCTV를 파손하며 다닌 한 40대 남자를 신고해 우수 파수관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 파수관 제도가 시행된 뒤 햄버거 가게 전 지점에서 처음으로 올린 성과였다. 라이더는 그때 뿌듯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라이더는 배달 첫날을 되짚어봤다. 그때 저 여자는 분명 내 왼쪽 가슴에 달린 마을 파수관 배지를 유심히 봤었어. 아무래도 그때 여자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가만. 마을 파수관에 나를 부른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몰라. 집에서 혹시 폭력과 파손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 이상한 놈이라도 숨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 협박을 받고 있다면 햄버거 값을 건네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생각을 이어가던 라이더는 정신이 돌아온 듯 피식 웃었다. 도움이 필요해서 배달을 시킨다니 그런 건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라이더가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 아무래도 그게 제일 현실성이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라이더는 여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시 그려봤다. 얼핏 보기로도 여자는 예쁘장한 인상이었다. 아유, 이놈의 인기는, 아유. 기분이 좋아진 라이더는 흥얼거리면서 근린공원 사거리를 통과했다. 짧은 가을을 누리러 나온 사람들이 사거리와 공원 곳곳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공원 야외 공연장과 다목적 광장에서는 어르신 문화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요양원 커플에 대한 얘기가 정자와 벤치와 광장을 오가며 신화처럼 떠돌았다. 시추야, 나도 산에 오니까 좋지? 중년 여자는 시추를 데리고 근린산을 올랐다. 여자는 매해 단풍철이 되면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는 게 낙이었지만 올해는 딸이 장기 출장을 가면서 맡긴 시추 때문에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노모의 건강도 문제였다. 아쉬운 대로 근린산을 찾았지만 마음에 차진 않았다. 근린산에는 적어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등산로는 거의 철책과 함께 이어져 있었고 철책에는 꼭 개구멍들이 있어서 시추를 잃어버릴까 신경이 쓰였다. 여자가 발견한 명당은 의외로 근린공원 근처였다. 어머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휴, 여기에 명당이 있었네. 다목적 광장 오른편으로 지세가 높아지는 곳에 체력 단련장이 있었고 명당은 체력 단련장과 본격적인 등산로 중간 지점에 있었다. 무덤터처럼 고요한 곳이었다. 밤과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낙엽밭이 꽃길처럼 펼쳐져 있었다. 체력 단련장 부근에만 가도 시추는 벌써 오솔길을 헤치며 명당 쪽으로 내달렸다. 산에서 내려오자 부채꼴 광장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댄스 스포츠를 눌러야지. 안 그래? 아이, 그지. 근데 그 바람난 노인네들 말이야. 정말 사랑을 하는 거래? 아이고, 아는데 무슨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노인 셋은 가만 보니까 한 계절씩 돌아가면서 서로를 따돌리는 사이야. 그러면서도 늘 셋이 같이 어울려. 저 레깅스 입은 여자는 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자지? 허구한 날 공원에 나와서 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유, 아이 엄마는 상태가 이미 우울증 중증이고 바깥에 꼬박꼬박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같지만 아이 또래들이 공원에 오는 오후가 되면 또 여잔 애를 데리고 사라지잖아.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야. 아휴. 아이고, 그게 다 밤이에요? 아이고, 무릎이 성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 아유, 또 문자가 왔네. 아유, 이 양반은 참. 그때
꿈을 판 여자의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실버댄스 파트너 노인이었다. 축제일이 가까워올수록 꿈을 판 여자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다. 특히 합방을 요구한 요양원 커플 얘기는 여자에게 감동과 충격을 함께 주었다. 10월 첫날 꾸었던 꿈도 여전히 여자의 몸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가을빛, 빨간 원피스, 파트너 노인의 홀쭉한 배와 기다란 손가락,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자의 가슴을 두드렸다. 꿈을 판 여자의 얼굴이 달아오를 때마다 꿈을 산 여자는 초조해졌다. 분명히 분홍빛 대변이라 그랬어. 난 3만 원에 그 꿈을 샀고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런 확신은 지금껏 틀린 적이 없거든. 내가 산 꿈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꿈을 산 여자는 목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저고도에서 송골매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저기 뭐지? 저 하늘에 저거 저 날아다니는 거 봤어? 뭐가 지나간 거야? 아유, 난 못 봤는데. 나도. 아이고. 비 온다던데. 밤이나 좀 더 주워놔야겠어. 그래요, 잘 가. 아이고. 가운데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뜨고 시추는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각정자를 맴돌았다. 여자아이는 그날따라 시추와 놀지 않고 정자에 앉아 그림만을 그리고 있었다. 저기 레깅스 여자는 밤과 도토리에 대한 보답으로 막대 사탕 하나를 가져왔지만 아이 엄마와 아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아이가 그림을 두어 장쯤 더 그렸을 시간이 지났다. 아이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정자 밖으로 끌어냈다.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해를 가리켰다. 제가 네 눈에 저게 빨간색으로 보이네? 엄마. 저렇게 아이한테 해를 보게 하면 눈이 부실 텐데. 엄마. 다시 한번 말해봐. 해가 무슨 색이야? 대답 안 해? 해는 노란색이잖아. 그래! 아이 엄마가 노란색 크레파스를 꺼냈다. 그때 숲 체험을 마친 유치원 아이들이 공원 안쪽에서 나타났다. 오리, 돼지, 염소. 여자아이는 정자와 아이들 중간에 서 있었다. 아이는 어디로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우울 듯이 선 아이의 두 눈동자에 가을 구름이 몰려와 있었다. 아이가 공원의 마지막으로 서 있던 날 정오의 풍경이었다. (10월) 하순 이틀 동안 비가 내렸다. 하루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고 하루는 비안개가 걸린 산을 뒤덮었다. 이틀 동안 어르신 문화축제 공연 연습은 중단되었고 누구도 근린공원에 나오지 않았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초속 17m의 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밤 부둥켜하는 두 형상이 남서쪽 건물에서 나왔다.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북동쪽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 뒤로 비안개에 휩싸인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펼쳐졌다. 총 24개 동 2000세대의 불빛이 풍등처럼 떠오르다 허공 속에서 전멸했다. 그중 37집의 여자들이 아이를 보며 말했다. 우리 같이 죽을까? 그날 밤 한 집에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출렁이며 밤새 낙엽을 쏟아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 허수아비 풍선은 춤을 추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늘은 개었지만 벤치에는 아직도 이틀간의 습기가 남아있었다. 박스를 깔고 앉아있던 늙은 여자 셋은 중년 여자와 경찰이 건너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운데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굳은 중년 여자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유, 요양원에 있던 엄마가 실종됐다고? 아이고, 곧 돌아올 거야. 아유, 그래. 저 한꺼번에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아이까지 실종되고. 김 선생님, 그 둘이 요양원을 탈출했대요. 댄스 파트너 홍 여사. 경찰은 중년 여자에게 근린산 수색 일정을 말한 뒤 아이 엄마한테로 걸어갔다. 아이 엄마는 3일 꼬박 곡을 한 상주 같은 모습이었다. 여자는 쉰 목소리로 흐느끼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 엄마에게 몇 가지 정황을 묻는 듯 보였지만 여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아이고, 엄마 속이 속일까? 아, 그 예쁜 애를 어쩌다가. 아유, 애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온 산을 그냥 헤매고 다녔더라고. 아침에 그 체력 단련장 쪽에 쓰러져 있었다던데. 아, 근데 애가 설마 산으로 갔을까? 아, 주택가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찾으려고. 아유, 난 저 중년 여자가 그 요양원에서 바람나 탈출했다는 그 여자 딸인 줄 몰랐네. 몰랐어? 아이, 근데 저 젊은 여자는 왜 저렇게 아이 엄마를 보는 거야? 응? 레깅스 여자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 엄마를 보고 있었다. 주머니에 든 밤과 도토리와 막대 사탕을 만지면서 레깅스 여자는 아이 엄마의 말을 곱씹는 중이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는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 엄마는 계속 죽고 싶다 그랬어. 그리고 이 엄마가 흐느끼면서 한 죽고 싶다는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고. 아이를 잃어버린 죄책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는 정말로 죽고 싶은 것 같았다고. 아무래도 수상해. 꿈을 산 여자는 아이 엄마와 레깅스 여자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파란 동네에서 애가 어딜 간 거야? 아, 그 또래 애들은 대개 부모의 휴대폰 번호나 집 동호수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단순 실종인 거야? 혹시 면식범의 유해? 어머머, 저 젊은 여자가? 꿈을 산 여자는 그간의 몇 장면을 떠올렸다. 자신이 커피를 쏟았을 때 달려와 아이의 환심을 사던 레깅스 여자의 모습, 아이와 말을 트며 경계심을 풀던 레깅스 여자의 모습, 자신을 주책 없는 노인네쯤으로 쳐다보던 레깅스 여자의 모습.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이네. 뭐 마지막 날? 어디 죽으러 가시나 보네. 아이고, 아니,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참. 아, 저기 나 저기 잠깐만 볼일 좀 보고 올게. 꿈을 산 여자는 휴대폰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 꿈을 산 여자는 중대 기밀을 얘기하는 듯한 목소리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5시간 뒤 레깅스 여자는 경찰서에서 이틀간의 알리바이를 대야 했다. 네, 제보가 들어와서 간단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레깅스 여자는 하늘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레깅스 여자는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다. 아이가 건네준 도토리는 너무도 작고 동그랬다. 그날 정오의 아이 모습이 잊히지가 않았다. 레깅스 여자는 근린공원으로 향했다. 딸이 저무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 엄마만이 정자에 쓰러질 듯 기대 산을 보고 있었다. 그런 아이 엄마를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오케이. 좋아. 저 오토바이면
아까부터 애 엄마를 찝고 있잖아. 뭔가 수상해. 너 뭐야? 잠깐, 이거 놓고 얘기해요. 왜 이래요? 너 저번 달부터 공원에서 사람들 찍고 다녔지? 아우, 너 변태야? 잠깐만, 저는요, 마을 파수관인데요. 뭐? 마을 파수꾼? 그게 뭔데? 잠깐만, 이것 좀 풀어주세요. 아우, 진짜. 아우, 누나,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너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신고할 거야. 너 저 여자 왜 찍었어? 저 여자 알아? 너도 저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비가 오던 날부터 11층 여자는 배달 주문을 하지 않았다. 라이더는 공원을 지나다 며칠 만에 여자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간 것이었다. 레깅스 여자는 라이더에게 하루치 시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레깅스 여자는 라이더의 휴대폰 번호를 묻고는 임무 하나를 준 다음에야 팔을 풀어주었다. 라이더는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찍은 휴대폰 속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그 중에는 비안개에 잠긴 근린공원 사거리에 가로등 사진도 있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고장이 의심돼 찍은 것이었다. 가로등 너머론 흐리게 흔들리는 점 하나가 같이 찍혀 있었다. 웬만해선 알아볼 수 없게 찍힌 그것은 팔이 늘어진 아이를 업고 공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여자는 낙엽밭에 아이를 눕혔다. 아이 몸에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곧 따라갈게. 비에 젖은 낙엽들은 여자가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베넷이불 같았다. 여자는 아이의 몸 위에 한 겹 한 겹 이불을 덮어주었다. 다 덮고 나면 아이 옆 참나무 가지에 목을 맬 생각이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다. 여자가 지금껏 죽지 못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엄마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이의 일상과 일생에 대해서 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 아이에게는 자살한 여자의 딸이란 오명과 상처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 대물림과 반복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야 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숲 저쪽으로 무언가 거뭇한 것이 스쳐갔다. 살아있는 두 형체가 정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자는 그게 교미의 현장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여자는 내장이 뒤집힐 때까지 토하고 또 토하다 실신했다. 깨어났을 때는 날이 밝은 뒤였다. 누군가 괜찮냐고 묻자 여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없어요. 아가, 내 아가. 저를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완연한 가을 날씨로 시작됐다. 근린공원 부채꼴 광장에는 어르신 문화축제 체험마당 부스들이 세워졌다. 오전 10시 반. 꿈을 산 여자는 또 보는 골드스타일 팀의 연락을 받고 근린공원에 나와 있었다. 연습에 자주 빠졌다고? 1시간 일찍 나오라니? 이게 말이 돼? 가운데 여자가 건넌 다음 신호로 꿈을 판 여자도 길을 건넌다. 코트 속에 빨간 원피스 입은 거 알면 박 여사하고 김 여사가 부러워 죽겠지. 체력 단련장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는 파트너 노인의 문자를 확인하며 꿈을 판 여자는 걸음을 서둘렀다. 부채꼴 광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햄버거집 라이더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 엄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정자에 앉아만 있던 여자는 10시 30분경 무언가에 홀린 듯 공원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이가 없어요. 아가, 내 아가.
저를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같은 시간에 근린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온 전화였다. 요양원을 탈출한 두 노인이 발견된 곳은 근린산 봉우리의 군 참호 안이었다. 두 노인은 요양원 기저귀를 찬 채 구더미 속에서 나란히 숨져 있었다.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중년 여자는 부채꼴 광장에 주저앉았다. 노모가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여자는 노모의 행동을 실감한 듯 했다. 왜 그랬어, 엄마? 바람이 그렇게 불어주세요. 왜 나갔어, 엄마? 준아, 우리 엄마 찾은 거야? 우리 엄마 있는데 찾은 거지? 가자. 그 시간 근린공원 사거리 남서쪽 횡단보도에 서 있던 레깅스 여자는 라이더의 문자를 받았다. 체력단련장 4시 방향 오솔길 50m 참나무숲 제1안 쪽 나무 밑 여자가 땅을 두드리며 통곡함. 낙엽 더미를 쓰다듬으며 아가를 부름. 10월 31일 오전 10시 47분. 레깅스 여자는 주먹을 쥐고 심호흡을 했다. 레깅스 여자는 사거리를 전속력으로 가로질렀다. 여자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부채꼴 광장을 지나고 야외 공연장과 다목적 광장을 넘어서 체력 단련장으로 뛰어올랐다. 레깅스 여자가 오솔길을 타고 들어갔을 때 공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공원에 오토바이가 통했나? 하늘에서 나는 비행기 소리 같은데? 아유, 저게 새야 비행기야. 체력 단련장에서 4시 방향 50m 안쪽에 흩어져 있던 여자들은 갑작스런 굉음에 동작을 멈췄다. 연인과 만나기 직전인 여자, 빨간 구두를 뒤쫓던 여자, 빈 밤 껍데기를 뒤집던 여자, 숲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찾아가던 여자, 숲 저쪽 끝에서 울고 있던 여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머리 위를 올려다보았다. 무인정찰기 RQ-105는 추락 직전 마지막 영상을 송신했다. 군 지휘소 지상 통제 장비 모니터에는 60도 각도로 기울어진 낙엽밭이 담겨 있었다. 낙엽밭과 사선으로 맞닿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잎을 다 떨군 맨 가지만이 하늘 안으로 실금처럼 뻗어나가 있었다. 어디선가 빛이 새어들어와 밭과 하늘에 물방울 무늬를 만들었다. 기울어진 풍경 한쪽에 빈 벤치가 있었다. 아직 누구도 앉았다 간 적이 없는 벤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산을 보며 놓여 있었다. 얼마인지 모를 시간이 지난 뒤 그 위로 커다란 참나무잎 하나가 날아와 앉았다. 나뭇잎은 다시 바람에 실려 사각 정자 위로 내려앉았다. 둥근 해가 여러 번 뜨고 졌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자 낙엽밭 위로는 눈이 내렸다. 둥근 해가 여러 번 뜨고 졌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자 낙엽밭 위로는 눈이 내렸다. 이렇게 또 일상을 얘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네요. 근린의 최은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근린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사실
제목을 짓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일단 근린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쓴 거고 그 가까운 이웃들이 있는 바로 그 주위 공간 좀 의미를 나타내려고 근린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은 뭐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공원 풍경. 뭐 운동하는 젊은 여자도 있고 할머님들 서너 분이 좀 말씀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나누고도 있고 참 평화로운 일상인데 일상의 평화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이 작품을 쓰시면서 그런 점에 좀 주목하게 독자를 이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좀 의외로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먹고 자고 이렇게 관계 맺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으로 충족돼야 할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때 오는 감정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도 하고 또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 사고를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일상의 평화를 잘 모르고 있다. 일단 뭔가 사건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전에 그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작품에서도 역시 뭐 지극히 일상적에서 평화로운 곳에 이제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인 정찰기가 추락하고 아이 엄마가 죽고 아주 큰 사건인데 이런 일상 속에 이런 큰 사건들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 처음 시작은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동이나 네. 사고를 이제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이렇게 사건들을 좀 추적하면서 거기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얽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으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데 잘 나가서 예, 본 풍경이에요? 많이 산책을 하던 공원 풍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런 풍경에다가 이제 사건을 집어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줄거리를 쫓아가다 보면 실종된 아이가 제일 궁금하게 됩니다. 범인이 그러니까 아이 엄마인 건가요? 네. 왜 그런 뭐 잠깐 등장은 합니다만 뭐 네. 아이가 없으면 내가 이 생을 쉽게 마감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단서는 등장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막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가진 것도 어떤 그런 욕망의 한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다른 불안을 낳고 결국엔 자기가 겪는 불안이나 고통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아이를 자기 어떤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그 반복되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그리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엄마들의 사연을 들었을 때 항상 궁금하잖아요. 저 엄마의 네. 심리는 과연 맞아요. 어떤 어땠을까를 마음이었을까? 항상 생각하다 보면 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요양원에서 사랑에 빠져서 네. 도망간 할아버지와 할머님도 말로 대화 속에서만 네. 등장하는데 그 사건은 왜 넣으신 거예요? 사실 요양원이라는 곳은 이 두 노인한테는 가장 이 두 남녀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랄까 욕구 같은 걸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단체 생활이고. 네, 그래서 아마도 합방 요구를 요양원 쪽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두 노인은 탈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렇게 사람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 엄마라든가 그런 경우한테는 굉장히 자기의 지금 고통을 야기시킨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이 하는 같은 행위가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아이 엄마가 이 두 노인의 정사 장면을 꼭 목격하게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예. 전 그래서 중간에서 후반부로 갈 때 과연 작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 하나하나 메워지죠. 요양원에 계시다 도망친 할머니는 중년 여성의 어머니로 밝혀졌고 매일 햄버거를 배달했던 그 오토바이 라이더요. 그곳은 아이와 아이 엄마가 살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맞춘 퍼즐이 맞는 건가요? 작가의 의도가 달리 있는 건가요? 전 다 맞았고요. 아까 이제 아이 엄마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작품에서 의도한 거는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아이 엄마가 죽었다고 느끼셨다면 아마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그 아이 엄마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게 독자마다 다를 수 있군요.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 엄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않으셨을까. 저 아기 엄마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었나 봐요. 네. 재밌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작품 만날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린의 최은미 작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최은미 작가의 글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장순현,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최은영 작가의 한지와 영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